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저는 이하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혜림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양시장 오늘 오전까지는 그래도 좀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계속해서 하향 흐름이 이어지면서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1%대 좀 빠진 흐름을 이 양시장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지수가 지금 빠지는 이유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크게 물량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기관과 개인들이 좀 매수에 나서면서 이 균형을 간신히 좀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역시 지금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2,700선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지수 하단은 확보가 됐다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을 한번 기억을 해보신다면 장 막판까지 이 변동성이 꽤나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장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코스피 시장에 데뷔를 했었던 이 HD 현대 마린솔루션 어제 좀 따따상에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좀 기대에는 못 미치는 성적이 나왔었잖아요. 오늘은 장 초반에 10% 넘게 18%까지 장중에는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이 오후장 들어서 힘이 거의 다 빠지면서 현재는 강보합선까지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력기기 업종은 오늘 전선과 더불어서 강한 흐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고가 경신 종목까지 나타났던 오늘 시장의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답답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저희는 어떤 종목 오르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한 일부 게임주들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더불어서 미용기기, 화장품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강세가 보여졌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저희 오스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스타에서는 편지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만나는 이 트렌드 어디 갈까 코너에서는 고향 행주 문화재의 다양한 내용을 또 알아본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는 장 마감 직전에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적 흐름, 그리고 주요 시장의 이슈까지 함께 짚어볼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혹은 하락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스타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시죠. 이선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5월 9일 이 시각 시황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2,720선 무너진 2,71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등락을 거듭하다 현대 87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3천억 원어치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1,400억 원어치, 기관 1,800억 원어치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1,300억 원어치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입니다. 어제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부진했던 탓일까요? 삼성전자가 1.6%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 0.84% 하락한 17만 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파란불 들어온 가운데 엔캠이 14% 상승하면서 확 튀어오른 모습인데요. 엔캠은 어제 삼성전자 임원을 고용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현재 30만 7천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엔캠은
이제 그만 가겠지 해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그러니까요. 얘기도 지금 데자뷰처럼 며칠째 계속 하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이라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희 자세한 시장 상황은 마감 후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지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님부터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와주셨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짚어봐야겠죠. 먼저 20분간 있었던 모두 발언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기념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기자회견으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습니다. 대통령은 회견 전에 영상으로 모두 발언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와 앞으로 3년간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사회부 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을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번 신설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이 주제를 정해놓지 않고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건지 궁금한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제 제한은 없었지만 가능한 많은 질문을 받기 위해서 정치 현안,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눠 차례대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현안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질문부터 김 여사 및 상병 특검에 대한 특검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부터 호조제사 임명까지 그간 답하지 않고 불통했던 분야에 대해 대본 없이 진행했습니다. 또 앞으로 기자회견을 더 자주 진행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 얼핏 들어봐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았던 부분이 있죠. 이 특검법 시리즈, 그리고 야당과의 합치 문제, 민생 문제, 그리고 한일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좀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을 하셨나요? 네,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관련한 질문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 사실상 제2요구권 행사를 시사하면서도 조건부 수용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 여사 의혹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입장 표명이 보다 신중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총선 패배에 관련한 답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부족했고 정부 대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언론과 더 소통하고 국민께 설명하고 이해시키겠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경제 기조에 대해서는 헌법 원칙에 충실할 것이라며 경제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도 시사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오해가 또 있었고 바로 문제를 풀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높아지는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도 답했는데요. 선제등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품 할당 관세를 잘 운영하며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다른 부분들보다도 이 경제적인 부분이 저는 먼저 이렇게 와 닿는데요. 금투세 관련돼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돼서는 이제 금투세 폐지를 좀 밀고 나가겠다, 야당을 좀 설득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배당 소득세, 상속 증여세 등 높은 세율이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여 금투세 도입 시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협조를 또 구할 것을 밝혔는데요. 또한 연금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기업과 협력하여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 금투세 그리고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는 분들께는 가장 궁금한 소식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관련된 뉴스들은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 이어서 만나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 이 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부동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K사뭉의 김현재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소식을 처음 듣는 분들, 시청자분들 계실 테니까 한번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K사뭉의 김현재 회장은 수천억 원의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20년 전 김 회장이 수사를 받았던 것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K사뭉 회장을 비롯한 회사 운영진과 그 유사 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걸 또 한다는 점이 네.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 것 같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 피해자가 1,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은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막대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피해자가 거의 지금 1,000명 정도 그리고 피해 네.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또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또 그 규모가 계속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이러한 수법으로 사기를 한번 했었던 전적이 또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건지 또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은 김현재 회장이 이끄는 K사뭉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홍보를 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토지 보상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방식을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면서 유인했다고 합니다. 월 2%대 배당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 김 회장은 이전에도 사용한 수많은 마케터들을 또 고용을 해서 호재를 지어내거나 과장을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또 직원들에게는 수수료를 통해 더 많은 땅을 비싼 가격에 팔아넘길 수 있는 인센티브를 또 제공을 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부동산 사기는 부동산 자체가 좀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집이나 땅 같은 거는. 그래서 피해 규모가 지금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결과나 처벌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처벌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최종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 회장이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3년의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하면 이번에도 무거운 처벌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피해자들은 또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경찰 그 수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남의 돈 네. 이렇게 쉽게 진짜 피땀 흘려서 번 돈 이 돈을 가져가 저는 너무 공분을 일으키는 이런 아까부터 단어 소식이거든요. 선택이 괘씸하다. 너무 괘씸하고 네. 정말 이렇게 남의 돈 이렇게 쉽게 뜯는 거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피해자분들에게 정말로 구제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네.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5월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에 대한 소식인데요. 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또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네요.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5월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588명 가운데 가장 많은 61명이 5월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형으로 보면 추락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사고, 물체에 맞아 숨지는 사고 등이 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5월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까요? 네, 노동부는 5월에 사고가 잦았던 이유로 날이 풀리면서 현장 작업이 증가하고 또 휴일이 많아 휴일 전후로 공사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작업을 좀 서두르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그쵸.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말이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는 날이 풀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야외에서 현장 작업을 하는 횟수라든지 규모가 많아질 것이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도 따라서 예측이 가능하니까 좀 필요한 대비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노동부는 5월을 중대재해 위기경보를 좀 발령을 하고 사업장의 안전조치 강화를 당부하는 것과 함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점검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주위의 위험 요소를 다시 한 번 더 챙기고 동료들의 안전도 함께 챙기는 안전한 5월이 되도록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날이 풀리는 따뜻한 5월에 현장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모쪼록 안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기관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이슈는요. 중고 거래를 해도 이제 종소세를 신고해야 된다는 소식이 아우, 전해졌습니다. 너무 놀랬잖아요, 저 그래서. 아, 그래요? 좀 네. 중고 거래 많이 하세요? 저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야채 마켓 있잖아요. 아, 야채.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네. 여기다가도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는 줄 알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떤 소식이냐면요. 이 중고 거래를 하는 플랫폼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낸 사람들에게 이 국세청에서 종소세를 내라 이렇게 발송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받아본 분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들 중에는 실제 거래를 한 적이 없거나 그리고 안내된 만큼의 중고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도 과세 대상으로 지목이 된 경우가 있어 혼란을 빚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국세청 하면은 이미지가 돈, 세금 이런 거랑 관련되니까 네.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것 같은 이미지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혼란이 발생한 건지 이게 굉장히 음. 의문스러워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인식이 돼서 과세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해서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하고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경우 그 국세청에서 이를 거래 체결로 인식하고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네, 아마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물건 내놓은 다음에 안 팔리면 새로운 글들이 올라와서 내게 막 밑으로 맞아요,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판매하고 싶어서 이제 완료가 됐다 표시를 하고 이제 다시 판매를 한 건데 이게 다 집계가 됐다고 하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자가 100만 원짜리 아이패드를 여러 번 삭제하고 다시 올렸더니 그 1,300만 원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100만 원을 네. 수익을 받는데 1,300이면은 13배 올린 거죠. 네. 네, 엄청나게 이거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세청 이렇게 관리를 좀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국세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일반 중고거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아닌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를 과세하긴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네. 중고거래를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상당히 반복적인 거래를 진행한 사실상의 사업자들이 타겟이라고 설명했고 종합소득세 납부를 안내받은 일반 이용자들은 실제 거래된 금액만큼만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좀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거의 이제 업자 수준으로 하는 그쵸. 사람에게 네. 한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중고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유의를 해서 거래를 해야 될까요? 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일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 이른바 꼼수 탈세자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중고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상당히 반복성을 가지고 거래를 진행한 사업자들이 과세의 타겟인데요.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안내받은 일반 이용자들은 실제 거래된 금액만큼만 신고를 하면 된다고 말했고, 선량한 이용자들은 세금이 부과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량한 마음으로 좀 집에 안 쓰는 물건들 좀 나눔하고 저렴하게 판매하고 환경에도 좀 기여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3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 마감까지 9분가량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또 뜨거웠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 좀 눈여겨볼 만한지 알아보는 시간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떤 이슈들이 나왔나요? 오늘은 이 네이버 라인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카카오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이제 라인을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네이버가 라인을 일본 야후랑 라인 야후라는 합작사를 통해서 공동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라인 야후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여기서 발표한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에요. 앞으로 한국 네이버 너네는 이제 자사 지분 매각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밝혔고요. 네. 또 라인 야후 지분의 3분의 1을 소유한 소프트뱅크가 이 절반 이상을 갖도록 자본 개편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네이버가 지금 13년 동안 정말 애지중지 키워온 이 일본 거대 메신저 기업의 경영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또 뭘 얘기했냐면요. 이 네이버에 대해서 이 라인의 서비스 위탁도 이제 순차적으로 다 종료를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제 독립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이제 심지어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걸 하고 있냐. 이제 신중호 라인 야후의 최고 상품 책임자 이제 사내 이사에서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이 없고요. 전부 일본인으로 구성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뉴스를 보는데 한탄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쩌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네. 변함없이 이런 네. 수법을 계속해서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열심히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죽 써서 진짜 뭐 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진짜.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애초에 이럴 만한 빌미를 왜 준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시작은 지난해 11월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네이버 클라우드 다들 아실 텐데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서 이제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 야후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빌미로 이제 네이버와 이 소프트뱅크의 지분 매각 논의가 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로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과 4월에 이제 2차례에 걸쳐서 라인 야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를 했고 이 행정 지도를 빌미로 이 두 번째 행정 지도 때 자본 관계 재검토 문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 정부가 이 네이버 지분 매각을 좀 압박한다 이런 논란이 좀 일파만파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분을 매각하게 됐을 때의 상황도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는데요. 이 라인 야후 측의 의도대로 만약에 일부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요, 앞으로 이제 네이버는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전략을 세울 때 미래를 내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장기 전략으로 꼽히는 이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네. 이 태국, 뭐 대만 이런 쪽에서도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서 현재 이용자가 2억 명이 넘고요. 네. 또 뭐 간편 결제, 배달, 뭐 웹툰 이렇게 정말 다방면에서 시장의 영향력도 크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 내부에서도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 다른 국가에서도 혹시 지분 매각 좀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이버 주가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거의 2%대 약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마이너스권 흐름 이어가면서 현재는 지금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 좀 네이버 주가 때문에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AI 칩 개발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이런 뉴스가 또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또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네이버 측에서도 좀 정부 측에 도움을 요청하는 식의 이제 말을 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데 이제 최선의 가치를 두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해도 국가 간의 뭐 갈등으로 벌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 뭐를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의문점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이 향후 우리나라의 이 대표 대기업인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에게 통째로 넘어가지는 않도록 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고 이 모두가 힘을 좀 합쳐서 애를 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각도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냐면 네이버가 만약에 지분 매각에 나서게 된다면 이제 큰 몫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최근 들어서 네이버가 힘을 쓰고 있는 AI 칩 개발 관련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AI 칩 개발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좀 기술 개발 쪽에 그 자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호재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물론 그럼에도 이 단기적 재무적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국내외 트렌드 그리고 국내외 이 사업적 장기적 전략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가 당연히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좀 이 부분들 좀 여러 가지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게임주 이슈를 또 짧게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게임주 관련해서 또 흐름이 조금 괜찮았습니다. 뭐 오늘 보니까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나왔는데 호실적 나왔다고 하고요. 배틀그라운드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보기만 했어요. 사실 저도 못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배틀그라운드가 매출이 진짜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까지도 좀 잘 나와가지고 이번 분기 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 괜찮았다고 하네요. 네, 근데 크래프톤이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52주 신고가 쓰기도 했는데 거의 지금 1.5% 정도 좀 내려앉아서 좀 슬픈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1% 밑으로 0.96%까지 내려앉았네요. 아유,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됐네요. 네. 어쨌든 그래도 크래프톤은 2분기 실적까지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통상적으로 게임주의 비수기를 2분기로 좀 보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좀 고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적 그리고 신작 모멘텀까지도 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하고요. 이 최근 들어서 국내 게임주에 이렇다 할 만한 호재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블록버스터 게임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이 매출을 견인할 만한 이 주요 흥행작이 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했고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게 되면서 집에서 게임하던 사람들도 나가서 여행을 좀 즐기게 되니까 게임 수요가 좀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글로벌 게임 산업에 있어서 이 숏폼의 영향력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 게임주 투자하실 때 이런 전망들은 좀 여러모로 잘 참고를 해보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저희 네이버 그리고 크래프톤 상승과 관련된 게임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시장 마감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5월 9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내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 1% 넘게 빠졌는데요. 1% 하락한 2,71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26포인트 하락한 87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도 전환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 원어치 물량 덜어냈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 우위 보여줬고 반면 개인은 1,400억 원어치 물량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2% 가까이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1%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도 좀 부진했는데요. 1% 넘게 빠진 78만 1,00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엔캠만이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엔캠 15% 급등하면서 30만 9천원 선에서 거래 마쳤고 에코프로비엠 2% 넘게 빠졌습니다. 알테오젠, 엘코프로도 전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좀 뜨겁게 솟아오른 종목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셨나요? 오늘 시장에서는요, 좀 장 초반부터 클래시스를 필두로 의료기기, 그중에서도 이제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 미용 의료기기의 대장주죠. 클래시스가 계속해서 상승률이 펼쳐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요. 저희 네. 피부과 같은 데 가시면 특히 여성분들 잘 아실 건데 그 뭐 슈링크 이런 것들 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런 기계와 그거와 관련된 부속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예요. 요즘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해보셨어요? 한 번 했었는데 네. 저랑 좀 안 맞아가지고 이제 이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안 하고는 있는데 네. 클래시스가 작년부터 사실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요. 전년 동기 대비 29%대 상승을 했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보다 33%대 증가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낸 건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K-뷰티가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브라질, 태국 이런 동남아 쪽 해외 시장에서도 소모품 매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클래시스는 또 이제 여성분들도 잘 아실 텐데 네. 그 기계가 있고 이제 얼굴에다가 이거 슈링크를 하니까 이렇게 네, 레이저를 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이 피부랑 닿는 그 기계 있죠. 네네. 여기 얼굴에다가 대고선 직접 네. 돌리는 그 기계가 소모품이래요. 그래서 그러네. 이거 계속, 얼굴에 계속 네. 썼던 거를 또 쓰고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쓰면 쭉 쓰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클래시스 증권사들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5월 들어서 리포트 낸 곳이 5곳 정도 되는데 모두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리포트에서는 이제 고주파 장비 볼류머의 FDA 허가가 완료가 되면 이제는 그 드넓은 미국의 유통망까지 선점을 할 수 있겠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엄청난 대박이다. 그쵸, 이렇게 그쵸. 보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을 제시를 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오늘 또 개별 종목으로 APR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9%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영진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그래서 공시가 났는데 이제 최대 주주 이제 소유 주식 수가 12,100주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알리면서 오늘 상승을 해줬고요. 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맞습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선에서 이제 주식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주식 가격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2만 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식이 10배 오른 거를 텐베거라고 하죠. 텐베거에 오른 종목으로 이제 기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관련해서 게임주들 흐름, 아니 화장품주들 흐름 다 좋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게임주들도 좀 전반적으로 잘 가서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NHN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NHN도 굉장히 잘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좀 괜찮게 갔었던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보통 공모주는 공모를 받으면 이 상장 당일날 이제 파는 것이 유행처럼 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도 공모를 받고 어제 이제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네, 바로 아. 매도를 했는데 저는 사실 80%까지 가지 않았고 네. 한 30 정도 갔을 때 빠르게 네. 매도를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잘 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목요일마다 만나는 트렌드 어디 갈까에서는 저희 방송인 정인혜규 씨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지역 문화 축제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향 행주 문화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전혜규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새롭게 또 떠나볼 축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 행주 문화제인데요. 고향은 사실 좀 익숙한 지역이기도 해요.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고 좀 자주 다녀봤던 지역이기도 한데 이 고향 특례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역사 문화 축제라고 하는데 어떤 문화제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관련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히는 행주 대첩의 승전 정신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시작된 행주 문화제가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고향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고향 행주문화제는 고향 특례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축제로 6년 연속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당신을 위한 디딤돌, 행주라는 슬로건으로 국악, 밴드, 줄타기 등의 공연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참여 행사 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자세히 축제의 요모조모를 전해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행주 대첩 하면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웅장하고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네. 그래서 축제에 갔을 때 뭔가 좀 화려하고 크고 이런 이벤트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듣기에는 지금 행주 대첩의 승리를 드론으로 재현을 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600대의 불꽃 드론과 한강 수상에서 쏘아 올리는 수상 불꽃놀이가 합쳐진 오. 불꽃 드론 쇼는 행주 대첩을 승리로 이끈 전략 화기인 신기정과 비격, 진천례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축제의 대표 볼거리 중 하나인데요.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콘텐츠였던 만큼 올해는 드론의 대수를 늘리고 불꽃놀이 역시 연화 연출 시간을 대폭 확대해서 더욱더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불꽃 드론쇼는 5월 18일부터 19일간 양일간 축제의 저녁을 장식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드론쇼 같은 거를 제가 축제나 뭐 이런 곳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쵸. 그쵸? 요즘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눈이 막 황홀하던데 불꽃 드론쇼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또 기대가 되고요. 매번 축제나 이 문화제마다 좀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래도 체험 행사 부분인데요. 이 고향 행주 문화제에서는 이 행주 대첩의 상징인 행주치마를 활용한 이 체험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해요. 좀 웃긴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행주 대첩 전투의 상징인 돌과 행주 치마를 활용한 전투를 재현한 게임인 행주 대첩 투석전이 고향 행주 문화제의 하이라이트 체험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고향 행주 문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행주 대첩 투석전은 전쟁 당시처럼 돌을 아래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위를 향해 던지는 행사로 이루어지는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관람객의 참여로 진행되는 전국 박터트리기 대회가 행주 대첩 전투 당시
행주 치마에 돌을 주워 담아서 싸웠던 투석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아, 진짜 돌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박터트리기 네, 하는 건데 이번 행주 대첩 투석전은 어린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리그를 일반부와 가족부로 나누어서 리그별로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역사도 배우고 역사 속 한 장면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함께 해보면 일석이조의 체험이 될 것 같은데요. 어른들에게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체험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올해는 행주 대첩 난타전이라는 사전 신청 없이도 현장에서 즉석 참여가 가능한 전투 재현 게임으로 신설되어서 누구나 행주 대첩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 이거 어렸을 때도 운동회에서 콩 던지기, 아. 밥 터트리기 이런 거 하면 맞아요. 청팀, 백팀. 그쵸.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어른이 되어서 동심으로 한번 들어가봐서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또 그 생각도 했어요. 저는 배드민턴 종종 치는데 이 공을 칠 때 진짜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어른분들은 이제 막 던지면서 스트레스도 풀면 너무 스트레스를 좋겠다. 담아서 던지면 너무 세게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네. 이게 잘 맞으니까 타격감이 좋잖아요. 자,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 뭐 어른들 누구나 다 참여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낮에는 이렇게 체험을 하고 또 저녁에 이렇게 공연이 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축제니까요. 자, 이 공연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번 고양행주 문화제는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물론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인데요. 주제 공연으로는 고양연극협회의 창작 뮤지컬 행주 대첩이 권율 장군과 백성의 이야기를 담아 펼쳐지는데요. 아울러 김덕숲의 사물놀이, JTBC 풍류대장 탑5의 국악그룹 이상, 싱어게인3의 59호 가수 추승엽이 이끄는 밴드 악퉁의 공연도 고양 행주 문화제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민속촌을 뜨겁게 만들었던 주역들, 조선즈 팀이 선보이는 조선시대판 꽃고무 정기수 이야기라는 이야기 공연 또한 하루에 한 번 관객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통영에서 온 통제영 무예단의 한국 전통무예 시연과 파주의 남사당놀이 천지개벽팀의 아찔한 줄타기 공연 등 다양한 도시의 대표 공연팀도 행주 문화제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고양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체인 고양시립합창단과 고양문화원 전통공연, 고양버스커즈, 중부대학교 학생밴드 공연들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축제 기간 동안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김덕숲의 사물놀이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전에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 이 사물놀이가 실제로 보면 에너지가 엄청나더라고요. 소리도 크고 이러잖아요. 네, 소리가 그쵸? 굉장히 큰데 이 우리나라 국악기는 소리 하나하나의 개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뭔가 대충 들으면 이거 너무 시끄럽지 않나 싶은데 그 안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관람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막 이렇게 전달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또 있고 줄타기 공연 같은 것도 우리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즐거울 것 그렇죠. 같아요. 이렇게 그죠? 뭔가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맞아요, 하는 맞아요. 긴장감이 있잖아요. 네, 정말 이거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이 축제나 문화제들이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라고 할까요? 이 볼거리 몇 개만 보고 나면은 좀 재미가 이제 덜해지고 좀 시들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오래 머물기는 지루해요. 딱 이렇게 치고 빠지기는 괜찮은데 오래 머물기는 좀 지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꽤나 있던데 이번 고양 행주 문화제는 그럴 걱정 없이 낮부터 아주 밤까지 즐길 거리가 아주 가득하다고요? 네, 밤에 시작되는 드론쇼나 공연만을 보기 위해서 밤에 행사장을 찾기에는 특히나 어린 자녀들을 둔 가족들의 일정은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고양 행주 문화제는 다른 축제들과 달리 낮부터 저녁까지 그야말로 꽉 찬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장의 낮 시간을 책임질 다양한 체험 참여 프로그램이 눈길을 끄는데 바로 행주의 역사 속으로 역사 미션 게임존인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미션을 해결해 나가면서 행주 산성과 행주 대첩의 역사적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워갈 수 있어서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안성맞춤일 것 같고요. 역사 테마존 행주 민속촌에서는 한국 민속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면과 화공 등 조선시대의 캐릭터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과거 조상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문화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특히 뭐 화공, 장명가 이런 캐릭터들과 함께 게임을 즐겨본다는 게 그 왜 약간 시간 여행하는 것처럼 과거의 그 맞아요, 경험을 맞아요. 뭔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또 요즘 친구들 역사도 잘 모르고 그냥 가르치려고 하면 행주대첩은 권율 장군이야 이러면 막 짜증내는데 그냥 암기만 하는 건데. 그쵸. 네. 가서 좀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주면 아이들한테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아요. 너무 교육적으로도 유익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꼭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열리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아이들에게도 너무 즐겁고 유익하고 너무 행복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이 같이 간 어른들도 좀 즐길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 좀 있을까요? 네, 이번 고양 행주 문화제는 지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한 체험존이 강화되었는데 이름하여 행주 공방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신기전 만들기, 목판 인쇄, 한복 체험, 청사초록 만들기, 행주 엽서 그리기 등 총 14개의 체험 부스가 무료로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축제라면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장터와 아트 마켓, 풍류 쉼터 등 편의 시설도 준비를 마쳤다고 하니까요. 이번 축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런 거 청사초록 만들기는 그 왜 음. 제가 잘 모르는데 대만인가? 이런 나라 가면은 왜 그 불 들어오는 풍경 아, 같은 거 만드는 체험 그래서 같은 거 하잖아요. 기찻길 같은 데서 올리고 맞아요, 그거요? 맞아요. 네. 약간 그런 분위기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한복 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SNS에 업로드하기 딱 좋은 컨텐츠가 네.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네, 이 행주산성 역사공원 그리고 행주산성이 일원에서 진행이 되는 문화제라고 하는데 고향 자체가 일단 서울 경기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찾기에는 아주 이 좋은 접근성 좋은 곳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좀 편리하게 더 잘 즐길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중교통 이용 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행주산성역인데 도보로 행사장까지 이동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진행되는 문화축제인 만큼 차가 많이 막힐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화정역과 백성역에서 행사장 간 행사 체험 버스도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부득이하게 나는 차를 꼭 갖고 와야겠다 하는 분들께서는 이 공용 주차장 그리고 임시 주차장과 관련된 정보를 축제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고향 정도 되면은 차가 많이 막혀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수도권 이 안쪽에 그래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왕 체험장에서 체험장은 이 셔틀버스가 운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날만큼은 이 가볍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를 추천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트렌드 어디 갈까 코너에서는 저희 고향 행주문화재의 다양한 즐길거리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방송인 전혜기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스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한 번 더 살펴주시죠. 네, 오늘 지금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 일단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하루였는데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빠졌습니다.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장중에 낙폭을 키워가면서 거의 네. 저점 라인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2712선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개인만은 4천억 원 지금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지수를 이제 지지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 지금 하락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플러스권을 계속해서 이동하려고 시도는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키워가면서 특히 1시 반 이후에 확 하락폭이 키워지면서 0.26% 지금 약보합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870선, 그래도 870선은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도 238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1,200억 원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만이 매수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는 이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켠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이 반도체 업종들은 마찬가지고 코스닥에서도 이 파란불 켠 흐름이 두드러졌는데요. 엔캠만이 홀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는 내일 또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아울러서 본 방송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우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